안녕하세요. 자, 2024년 국가직 국어 기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약간 조금 흥분된 상태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수업 들어오기 전에 한번 기출 해설 강의를 조금 듣다가 좀 들어왔어요. 듣다가 좀 화가 조금 나는 것이 없잖아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제가 해설 강의를 하게 되면 정보보름 같은 경우는 제가 정보 보호만 하다 보니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해당 어떤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그동안은 제일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를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걸 제가 강의하는 거나 그다음에 해설 강의는 좀 카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유도 있고 해서 요번엔 제가 좀 기다려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이 올린 거를 조금 보다가 지금 오는 중이었는데 유명하신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짧게 요즘 조금 유행인 것 중에 하나 단기적으로 합격해서 빨리 이렇게 합격하겠다. 근데 수강료는 또 상당히 또 비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 반성도 좀 하게 됐는데 첫 번째 반성하게 된 것은 이제 수험생들한테 좀 미안한 감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비싼 수강료를 내면서도 이제 어떤 만족할 만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 중에 그나마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이럴 수도 있다고 했지만은 가장 조금 열받는 것 중에 하나는 아주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강의 설명을 하실 때 조금 개념을 잘못 들으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틀리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이따가 제가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법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다른 부분 설명하실 때도 5개념을 열심히 또 설명하시더라고요. 그걸 보시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러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번 수험생들한테 이제 보다 많은 것을 제가 나름대로 반성을 해서 다음에는 조금 이제 개선을 할 건데, 그거에 어떤 가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학원에도 조금 미안한 감이 없잖아 많이 생겼었어요. 기술직 전문 학원인데, 제가 이제 정보 보안 기사 강의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해당 분야에서는 거의 탑을 달리고 있는데, 이 공무원 쪽에서는 이게 이제 타 과목은 이제 컴퓨터 일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어영 한국사 이런 것과 같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학원, 그 다음에 수험생들한테 일단 피해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격하셔갖고 전산직에 일단 들어갔는데, 5개념을 가지고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전산직을 좀 무시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들었고요. 아무튼 이래저래 이제 조금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엄청나게 쉬웠어요. 즉, 역대급 가장 쉬운 시험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커리를 따라서 오신 분들은 조금 그런 걸 좀 공감하실 거예요. 요번 시험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만 하시면은 최소 90점 언더로 나오셨으면 많이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70점 정도 나왔다든지 하게 되면 전부 다 리셋하고 공부 방법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난이도별로 일단 쭉 나열을 합니다. 5점 척도에서 1, 2, 3, 4, 5까지. 그래서 5가 되면은 가장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1이면은 기본적인 문제. 그래서 지금 보통 보게 되면 2, 3, 4, 요 정도 일단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는데, 난이도가 5에서부터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으로 기출문제가 5 정도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문제,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엄청나게 바꾼 문제는 보통 난이도를 5라고 해서요. 이 정도 일단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4 정도도 약간 신선한 느낌이에요. 이번에는 그런 부류의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2, 3 정도는 여기는 이번에 한 10문제, 즉, 보고서 바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도 이제 아주 쉬운 부분, 이 정도의 문제가 이제 한 10문제 정도, 즉, 어찌 보시게 되면 한 50점은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한 7문제.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는 대다수 수험생들이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맞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약간은 좀 생각해야 돼.
즉, 이번에는 그 문제가 전부 다 기출문제의 범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출 중에서도 조금 그 변형된 이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점수가 이제 그 85에서 90점, 만점자도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제가 이제 그 연도별 기출문제집과 그 다음에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이 정도의 문제는 제가 단원별에 일단 포함을 안 시켜요. 왜냐면 위에 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이 내용은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 정도로 좀 쉬운 문제가 이번엔 좀 출제가 됐어요. 변별력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살짝 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그 평이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번에는 그 2024년도 시험을 봤는데 제가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컴퓨터 일반에 이제 달달 노트가 있는데요. 달달 노트 같이 먼저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이제 그 커리가 이제 그 보통 한 7월부터 시작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딱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딱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 같은 경우 한 90 정도까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일단 강의를 일단 쉽게 그리고 빨리 뭔가 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바로바로 일단 실행을 해서요. 여러분들은 일단 그 전달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일단 좀 가속화 시켜야 되고 이 상태를 계속 놔두면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을 조금 이번에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은 틀리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뭐 그 부분 한번 한 문제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이거는 뭐 난이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2, 3, 4 중에 이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CA가 전자 서명을 하게 되면 누구의 키? CA 개인 키로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크게 우리가 이제 공개 키를 쓸 때는 자, 우리가 이제 암호 모드가 있고요. 그다음 인증 모드가 있습니다. 자, 암호 모드는 공개 키를 통해서 할 때는 보통 수신자의 그 공개 키로 암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신자의 개인 키로 복호를 하게 됩니다. 즉 어찌 보면 송신자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 것만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밀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수신자의 공개키를 암호하고 그 다음에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수신자 개인키로 그것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개키의 암호 모드죠. 그에 반해 전자 설명 같은 인증 모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누구? 송신자의 개인키,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키로 전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송신자의 공개키로 이걸 복호화, 즉 전자 서명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 이 부분이 일단 나온 거야. 그래서 문제는 뭐다? 1번이 답이죠. 송신자 A의 개인키. 그래서 1번이 답이 됐습니다. 암호 모드와 인증 모드에 관련된 문제죠. 자, 간단한 문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자, 이 문제도 또 간단하죠. 원본 그 파일에 숨기고자 하는 정보를 일단 삽입하고서 이 숨겨진 정보의 존재를 알기 어렵게 한다. 자, 숨겨놓고서 그 존재를 좀 알기 어렵게 한다. 자, 이 부분은 어떤 그 부분이냐면 답은 뭐 간단하게 이제 스테가노 그래프입니다. 근데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해보게 되면 자, 우리가 퍼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작위 테스팅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작위로 데이터를 대입해서 무작위 테스팅합니다. 테스팅 기법인데요. 자, 이거는 뭐 자주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단일 주제로 좀 알고 계셔야 되죠. 자, 스캐닝, 그 다음에 크립토그래피하고 스테가노그래피가 이 두 개가 어찌 보면 서로 약간의 반대 개념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그래피는 암호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암호화 같은 경우는 내용을 모르게 좀 바꾸는 거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스테가노그래피는 뭔가를 원래 여기 같이 이 숨겨진 정보의 어떤 그 존재의 여부를 알기 어렵게 뭔가를 딱 감춰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유명한 이 그림의 그 하단부에다가 살짝만을 포함시켰어요. 포함시켜갖고 이제 이 둘이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 같은 데 가끔 봐보게 되면 무슨 이제 공원 같은 데다가 가방에 딱 하나 갖다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걸 딱 갖다 놓으면 그것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가져가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떤 통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 같은 데다 일단 그렇게 메시지 존재 자체를 일단 숨겨서 전달하는 이런 기법이 스테가노그래피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그 암호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문자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등등 뭐 대치기, 공개기 뭐 이런 걸 통해서 막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법이 크립토그래피죠.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가 어찌 보면 이 정보에 관련돼서 이제 송수신자 간에 이제 제3자가 모르게 하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됐죠. 자, 다음은요. 자, 이것도 간단한 문제인데요. 다음에 설명하는 공격 방법은 뭐냐? 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보안 기술을 무력화시키는 그 정보를 얻는 공격 방법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위장을 해서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접근하는 이 공격 기법이다. 이거는 뭐다? 이 사회공학 공격을 얘기하는 거죠. 자, 보통 이 사회공학 기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론 시간에도 많이 설명드렸는데 예쁜 여자라든지 그 다음에 잘생긴 남자가 이제 우연을 가져서 일단 접근하게 되면 뭐다? 상대한테 호감 있는 것보다도 뭐다? 이 부분은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연을 가져서 일단 접근하는 거예요. 어떤 그 클럽 같은 데서 일단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기점에 이제 중요한 정보 같은 거 좀 갖다 달라고 하면은 좀 많이 갈등을 하죠. 갈등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갖다 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죽죠.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조금 보실 거예요. 그런 것이 뭐다? 사회공학 기법입니다. 사람이 약간 심리.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그런 기술 같은 거 갖다 놓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인간의 가장 약한 그 고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뭐다? 중요한 정보 같은 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사회공학 기법이죠. 자, 재전속 공격, 리플레이 혜택. 자, 리플레이 혜택은 키핑했다 또 전달하라. 이런 기법이고, 무차별 대입 공격은 뭐다? 필수 공격이죠. 있는 대로 전부 다 갖다 집어넣는 것이 무차별 대입 공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점 공격도 많이 나와요. 이거는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한다? 인증을 안 하기 때문에. 인증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인증을 안 하니까 중간에 뭐다? 앨리스와 밥이 통신을 하는데 이부가 이제 그 중간에 이것을 뭐다? 정보를 일단 뭐 바꾸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그 중간에 통신할 때 이브인지 앨리스인지 밥인지 이걸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인증을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뭐다? 중간자 공격이 얘기하는 거죠. 답은 간단하게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불러가면 모도에 관련된 문제도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가 꽤 그동안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거는 그 중에서도 약간은 이제 중간 뭐 요 정도 이상의 난이도를 가지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쉬운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22 모드, CBC 모드, 그 다음에 CFB, OFB, CTR 이 모드가 있는데 22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단순하죠. 가장 단순합니다. 그래서 보통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안전하지 않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것이 개별적으로 딱딱 돌아가는 형태가 일단 22 모드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CBC 모드는요, 체이닝 방법이에요. 체이닝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이닝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결 고리 같이 계속 뭔가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간 안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죠. 뭐 IP색이라든지 그런 데서 조금 사용되는 것이 CBC 모드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이닝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옳은 거 보는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거, 이런 문제에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순간적으로 수험생들이 빨리빨리 뭐 쉽게 한 3번까지 풀었어요. 근데 갑자기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거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잖아 있죠. 자, 첫 번째, 22모드는 블럭의 변화에 따른 다른 블럭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뭐다? 안전하지 않다겠죠. 영향을 주지 않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건 안전하다고 일단 볼 수 없고, 25모드는 암할 때 같은 데이터 블럭에 대한 같은 암호 블럭을 일단 생성한다. 그렇죠? 같은 거 들어가면 같은 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일단 딱딱딱 이렇게 이루어졌다. 답은 2번이고요. CBC 모드는 블럭의 변화가 이전 블럭에 영향을 줌으로써 패턴을 추적이 어렵다. 자, 블럭의 변화가 이전이 아니라 뭐다? 다음 블럭이 되는 거죠. 체이닝 형태로 계속 일단 넘어가요. 다음 블럭에 일단 영향을 줌으로써 패턴 추적이 어렵다. 그 다음에 네 번째, CBC 모드는 암호할 때 이전 블럭의 결과가 필요하죠. 이전 블럭을 일단 가지고 그 다음 체이닝 형태를 일단 쭉 가는 것이 뭐다? CBC 모드예요. 답은 2번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22모드, 그 다음에 CBC 모드, 그 다음에 이 5개의 모드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연상이 돼야 되고, 말로 표현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림 나왔을 때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불이 일단 문제고. 자, 다음 문제예요. 컴퓨터의 그 보안의 3요소가 아닌 것은 뭐냐? 이거는 그냥 뭐 그냥 문제 준 거죠. 이 부분이 뭐냐? CIA예요. CIA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CIA 트레이드, CIA 그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론 교재에 일단 그림에 나왔는데, 그래서 기밀성, 무결성, 그 가용성, 그 다음에 확장성 이런 것은 없어요. 답은 이제 그 2번이죠. 뭐 이거 말고 이제 그 컴퓨터 보안의 어떤 그 보안 목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인 방지라든지 이런 거 등등도 있지만은 세 개만 따진다고 했을 때 이 CIA죠. CIA. 그래서 답은 2번이 됐습니다. 자, 이 문제도 일단 뭐 그 간단하게 그냥 준 거예요. 뭐 지나치게 조금 변별력이 없게 이제 그 조금 출제가 돼갖고 솔직히 좀 없잖아 걱정이 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공부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너무 쉽게 나오면은 이게 이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조금 의미가 없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일단 그 점수를 좀 다 잘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시험은 약간 운이 좀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 정보보호는 엄청 잘해요. 정보보호는 엄청 잘하고 그다음에 다른 과목이 좀 약하다. 그러면 잘하기 때문에 정보보호는 어렵게 나와야 상대의 그 시험에서 일단 좀 올라가죠. 근데 이것저것 없이 그냥 다 쉽게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두 개 또 실수했다. 그럼 이거는 아주 참 좀 치명타가 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보통 보게 되면 이제 해마다 패턴이 있는데 국가직하고 지방직, 특히 구급 같은 경우는 한 해에 국가직이 쉬면 지방직이 어려웠고, 그 다음에 반대된 경우도 있었어요. 국가직이 좀 어렵게 나오면 지방직은 좀 쉽게 나오고, 두 개 동시에 어렵게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다음 지방직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좀 어렵게 나오겠죠.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약점 있는 거 일단 조금 보완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로컬에서 통신하고 있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IP 주소에 대한 맥 주소, 대한 어떤 맥 주소를 공격자의 맥 주소를 일단 소개해서 클라이언트 서버 간에 이동하는 패킷이 공격자로 전송되도록 한다. 자, 우리가 ARP 프로토콜은 IP 주소에 해당되는 맥 주소를 알고자 할 때 우리가 ARP 프로토콜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한 세트죠. IP 주소에 해당되는 맥 주소인데, 지금 이 부분에 공격자의 맥 주소를 바꾼다는 거. 이거를 공격자의 맥 주소로 변경합니다. 공격자의 맥 주소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 뭐다? ARP 스푸핑 공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걸 통해서 어떤 것을 한다? 이 스니핑 공격을 하는 거. 스푸핑 공격이지만 목적은 뭐예요? 이 스니핑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보고서 또 이제 상대 쪽을 일단 전달해주고, 그래서 그 스니핑 공격 5개 중에 나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3, 4가 스니핑 공격에 나오는 거죠. ARP 스푸핑, 근데 ICMP 프로토콜의 어떤 약점 리다이렉트 이용해서 스니핑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간단하게 일단 3번이고, DNS 스푸핑, 이거는 시간차 공격이래요. 그러니까 DNS 정보에 일단 잘못된 정보를 빨리 전달해서 공격자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게 DNS 스푸핑. 그 다음에 싱 플러딩은 우리가 도스 공격에 나오는 거죠. 씬을 계획해서 이제 부하를 많이 발생하게 하는 건 우리가 싱 플러딩 공격입니다. 답은 몇 번? 3번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정보 보호직에서 이제 큰 틀에 보게 되면 이제 정보 보호로는요, 정보 보직을 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일본은 또 정보 보안 기사를 따라가요. 순차적으로 정보 보안 기사, 그 다음에 정보 보호직, 그 다음에 정보 보호론의 어떤 흐름인데, 이거는 정보 보호직에서 한번 문제가 이 부분은 일단 한번 나온 사례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일단 문제를 푸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키 관리 어떤 그 쌍벽, 계층을 일단 바르게 나열한 것은 뭐냐? 자, PSK, 프리셔드 키입니다. 그 다음에 이 PSK도 있지만 또 여기에 뭐냐? MSK도 있어요. 세션 키라고 하는데요. 이 세션 키, 이 세션 키까지. 그래서 마스터 세션 키입니다. 마스터 세션 키가 일단 있고 그 밑에 PNK가 있어. 페어와이스 마스터 키에서 PNK가 있습니다. 자, PNK. 자, 이 PNK는 이 두 개를 토대로 일단 산출되어 있는 것이 PNK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이 PTK입니다. 그래서 페어와이스 트랜지션트 키. 자, 이 부분이 있고, 이 PTK는 세 개를 일단 구성되어 있는,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뭐냐? KCK. 자, 컨포메이션 키라고 합니다. 컨포메이션 키에서 KC K가 있고요. 그 다음에 KEK. 아마케요. 그 다음에 TK가 있습니다. TK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뭐다? 템펄러 키. 임시키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계층으로 보게 되면 PSK, 그 다음에 MSK,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PNK, 그 다음에 PTK. 그래서 요 부분은 PTK가 자, 임시로 쓰는 거고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TK, 임시키가 그래서 사용이 되는 거죠. 다음 몇 번? 자, 2번인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이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통해서요. 그냥 이거 그냥 암기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보 보론도 나왔고, 그다음에 정보 보직도 나면 그 기출문제를 좀 분석하시고 그 다음을 딱 내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정보 보론 강의하면서 이제 정보 보직도 하지만은 이제 정보 보안기사 그런 것까지 다 하면은 이 부분이 이전에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좀 출제가 됐어요. 그 맥락이 좀 수험생들한테 일단 좀 전달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 PSK가 서로 통신할 때 키를 서로 맞춰요. 그때 키를 서로 일단 주고받고 이것이 일단 그대로 사용될 때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론 시간에 이 키의 어떤 설정 과정 통신할 때 어떻게 맞춰가는지 그 부분을 일단 설명을 뒤따르게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난이도 있게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차한다 했을 때 그 부분 한번 다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키가 일단 사용이 된다는 거 챙겨주시고요.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요번에 이제 이 부분이 조금은 한 20문제 중에 조금 방금 전에 본 문제가 조금 난이도 있다.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뭐 쉬운 문제도 틀리니까 또 이게 또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실전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 뭐 시험이 제가 쉽다고는 했지만은 모든 수험생이 점수가 다 만족할 만큼 이렇게 나오지 않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음에 좀 실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떤 부분을 추가로 보완해야 될지 그런 걸 한번 시험을 통해서 일단 리마인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자, 이 문제도 좀 계속 최근에 좀 출제가 됐던 그런 부분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CC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보증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의 어떤 기능 요구사항 있죠. 보안 기능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보안 기능 요구사항.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안 기능 요구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보증이 있어요. 그럼 이 둘의 말의 차이가 뭐냐? 자, 예를 들어 CC는 뭐를 한다? 정보 보안 제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화벽, VPN 이런 거 등등이 이 보안 기능 요구사항은 예를 들어서 이제 VPN을 예를 들면 안전한 통신하기 위해서는 뭐 기밀성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다 제공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능이 고객의 요구사항이라고 일단 볼 수 있어. 고객의 요구사항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보증은 이런 요구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단계 이렇게 해 가면서 그거를 이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내야겠죠. 그것이 우리가 보증 요구사항을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3, 4번이 이런 건 고객의 요구사항이야. 고객의 보안 기능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암호 지원, 그 다음에 식별과 인증, 그 다음에 사용자 데이터 보호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이런 걸 만족하려면 어떻게 된다? 제품을 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데서 나오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주기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 지금 여기 같이 개발, 그 다음에 뭐 형상관리, 이런 거 등등이 뭐다? 이것이 보증 요소상에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일단 구분하는 게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하지 않고 일단 문제를 다 맞췄을 것 같은데, 이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문제가 조금 어렵긴 했는데, 뭐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희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조금 생각이 좀 듭니다. 답은 1번이에요. 두 개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ETC 그 패스워드. ETC 패스워드하고 ETC 섀도우. 이거는 각 필드를 순서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서버 관리할 때, 뭐 패스워드 쭉 봤을 때, 이것이 각각의 뭐다? 많이 해보신 분들은 부분마다 이게 어떤 필드인지,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전부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계속 좀 출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일 앞에 루트. 이거는 뭐다? 계정명이죠. 계정, 사용자 아이디. 자, 루트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건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 이제 보통 X라는 것은 뭐다?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그 ETC 뭐다? 섀도우에. 이쪽에 뭐다? 암기한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일단 넘겨졌죠. 패스워드 관련된 그런 부분이 ETC 섀도우를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UID, GID. UID, 그룹 ID.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소위 코멘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루트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디귿은 뭐다? 홈 디렉토리요. 자, 계정이 하나 생성되면 뭐다? 집을 준다 했어요. 홈을 그 디렉토리 하나 생성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리얼은 뭐다? 로그인 쉘입니다. 로그인 쉘. 사용자마다 이 쉘을 다르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그인 쉘이 마지막에 일단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이것도 이제 그 크게 뭐 지안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난이도 있는 축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걸 일단 공부하면 좀 많이 하실 건데, 근데 이제 암기가 조금 안 돼 있다 했을 때는 조금 그래도 이제 놓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요. 이 문제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자, 하여튼 그 선생님 설명을 쭉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단기에 뭐 합격하시겠다고 이렇게 쭉 설명하셨는데,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이해는 좀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좀 살짝 왔기 때문에 조금 이걸 설명드리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좀 설명드려볼게요. 자, 이 부분도 정보보안기사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보호직에서 일단 몇 번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도 이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죠. UMS가 있는데 우리가 디렉토리든지 파일이든지 디폴트 값이 있어요. 파일은 우리가 666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디렉토리는요, 디렉토리는 777을 줘요. 자, 666이라는 거 우리가 RWX 이런 거 등등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파일은, 자, 디렉토리, 자, 이 부분에 RW 그래서 R 값이 4, 그 다음에 W 값이 2죠? 2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 666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일반 파일을 얘기하는 거죠. 디렉토리는 777인데, 이렇게 RWX입니다. RWX. 그래서 이것이 디폴트라고 일단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일과 디렉토리가 좀 약간 다르죠. 그 중에 하나가 디렉토리가 여기는 실행권을 일단 줘야 돼요. 왜냐면 해당 디렉토리 일단 들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줘요. 근데 파일은 이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다? 여기에다가 이 부분은 UMSC 027이에요. UMSC 027. UMSC 뺀다는 거죠. 027이에요. 027. 자, 027은, 자, 이거로 해야 되겠네요. 027은, 자, 2라는 건 W죠. 7은 그냥 RWX야. RWX. 그래서 여기에 지금 봐보면, 자, 여기 UMS 값 하나도 없어요.
유제에 해당되는 거 3개씩 꺼내야 되죠? 이렇게 3개씩 꺼내야 됩니다. 3개씩 꺼내야 되고, 그 다음에 2예요. 2는 R이 아니라 W, 바예요. 이 값이죠, 이게. 그 다음에 777이니까 RWX야. 이거를 어떻게 한다? 빼낸다 나와. 이것이 단순하게 숫자 빼내면 안 되는 거야. 단순하게 숫자 빼내면. 지금 여기서 잘 보면 해당되는 거. 만약에 그 W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뭐다? 이 W를 지우는 거죠. 그다음 이 위에서 RWX 지우는 거야. RWX. 그 값에서 어떻게 나온다? 이것이 7, 5,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7 숫자로 보면 750 이렇게 나오는데 750 나와갖고 일단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777에서 027 빼면 750 750을 표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D RWX R바X 그 다음에 바 그래서 답은 뭐 3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수험생들이 이것이 함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불이의 문제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이 숫자를 빼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안 되는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파일에서 666이에요. 근데 UMask 값이 033이라고 일단 가정해보죠. 033. 자, 033이면 어떻게 된다? 666에서 033을 빼내면 어떻게 해요? 숫자로 단순히 빼낼게요. 빼면 633이죠. 633. 633을 쓰면 어떻게 된다? R 바 X. 그 다음에 바 WX. 바 WX.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각각 6이니까 지금 R W 바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 이 부분이 6, 3, 3이에요. 633. 이렇게 일단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를 빼내면 되는 게 아니라 매칭되는 게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봐보게 되면 666을 쓰게 되면 RW 바. 그 다음에 033이면 뭐? 자, WX. 이렇게 돼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잘 보면 이 X 값이 지우고 싶은데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를 지울 수 있다, 없다? 못 지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X만 지우는 거예요. X만. 그래서 값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033 하게 되면 결국에 이 값이 6, 1, 1이 되는 거죠. 4네요, 4. 633이 아니라 644가 되는 거야. 뭐를? 이 부분을 못 빼냈다는 거야. 매칭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계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칭되는 게 없으면 빼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빼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숫자 빼내고 문제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 이렇게 냈다. 이렇게 문제 내요. 실제 보안기사나 그런 데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런 걸 알고 약간 이번 문제도 그런 느낌이 좀 살짝 왔어요. 보안기사 출제했던 그런 출제위원들이 조금 문제의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게 되면 이거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왕이 조금 정정해 주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 답은 일단 이렇게 숫자 빼내면 안 된다는 거 꼭 챙겨주시고, 매칭되는 게 없으면 빼낼 수가 없어요. 자, 다음 문제요. 역공학을 위한 로레벨 언어에서 하이레벨 언어를 일단 변환의 목적으로 가진 도구가 뭐냐? 자, 여기서 역공학을 해서 로레벨을 하이레벨로 바꾼대요. 자, 이거는 뭐다? 공격 도구예요. 공격 도구가 이제 디컴파일러입니다. 이 도구 중에 이제 공격 도구인데요. 공격자가 로레벨 언어를 일단 하이레벨로 해서 공격을 하는 거. 자, 이거의 반대는 디컴파일러의 반대 단어는 뭐다? 컴파일러죠. 컴파일러. 자, 이 컴파일러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하이 레벨을 로우 레벨 형태를 일단 바꾸는 게 우리가 이제 컴파일러가 되는 거죠. 컴파일러.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일단 그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버거. 디버거 우리 이제 그 오류 같은 거 찾아낼 때 디버거 같은 게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패커가 있는데, 이 패커는요, 패커는 이거는 그, 어찌 보면 그 역공학에 대한 어떤 대응, 이 책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패커가 있습니다. 이 패커는, 자, 압축이라든지 그, 이 암호, 이런 기법을 통해서 어떤 파일을 압축이나 암호, 이런 걸 통해서 뭐다? 공격자가 분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이 패커예요. 한마디로 일단 감싼다는 거죠. 너 침입하지 마. 이런 식의 개념이 일단 패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셈블러, 이제 디어셈블러가 있죠. 자, 이거의 그 반대가 디스어셈블러. 디스어셈블러. 어셈블러, 그 다음에 디스어셈블러가 있습니다. 자, 어셈블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어셈블러는 일단 기계어로 바꿔. 어셈블러는 일단 기계어로. 어셈블러를 기계어로 바꾸는 게 뭐다? 어셈블러입니다. 어셈블러. 그 디어셈블러 뭐다? 이게 반대로 가. 이 부분은 반대로 가는 게 뭐다? 디스어셈블러. 디스어셈블러.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내용은 일단 간단하게 용어 정도 일단 살펴주시고 답은 2번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위험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이것도 뭐, 크게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뭐, 정량, 정석을 일단 분석하는데, 정성적 위험평가는 자산에 대한 어떤 화폐 가치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 일단 사용한다. 그렇죠? 정성은 화폐 가치 식별이 좀 어려울 때, 숫자로 하기는 좀 그러하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그 정량보다는 정성을 쓰는 거죠. 정량적 분석의 델파이,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 그다음에 순위결정법,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이거는 정량이 아니라 정성이죠. 정성적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브레인스토밍, 자, 그다음 스토리보드 같은 것도 추가로 나왔는데요. 스토리보드. 자, 이론에 보면 이제 그 델파이, 시나리오, 그 다음에 순위결정법, 이건 대표적인 정성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같이 머리 싸면서 뭔가를 하겠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랑 그 스토리보드, 이것도 뭐다? 정성적이라는 걸 일단 볼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틀렸고. 자, 정성적 분석법은 그 위험평가 과정과 측정 기준이 일단 주관적이죠. 이에 반해서 정량은 객관적이다. 사람에 따라 결과가 일단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량적 위험평가 방법에 의하면 연간 기대 손실, 이건 ALE라고 하죠. ALE. 자, 이 위협이 성공했을 경우 예상 손실의 SL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연간 발생의 그 AR. 이 두 개를 곱한 것이 뭐다? ALE가 되는 거죠. AR, SLE. 두 개를 곱한 것이 ALE가 됐습니다. ALE.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이것은 정량에 나오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됐습니다. 자, 근데 법규 문제가 이번에 이제 그 3개가 출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컨트롤 해보게 되면 그 개인적 보호법, 요거는 대폭적 개정이 됐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 망법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타학원 강의를 오늘 처음 한번 들어봤다고 하는데, 이 부분 아직도 이제 많이 따라오지 못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그 법 지식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분야를 좀 해보신 분들 외에는 이거를 일단 이 그 전달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암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거기에 법규 있는 그대로 내용이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론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규는 암기하는 게예요? 아니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라겠죠.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틀을 이해하게 되면 이것을 읽어봤을 때 어디가 이상하는지 이 느낌이 팍팍 와요. 그래서 답을 바로바로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법규 문제 치고는 상당히 평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출제위원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약간은 법적으로 이제 그 상당히 지식이 있어갖고 이제 교묘하게 뭐 이제 바꿔낸다든지 그런 비율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어설프게 좀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번 이해 위주를 일단 한번 봐보시면은,
자, 개인정보 처리 방치 및 수리 및 공개. 자, 우리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정보를 뭔가 넘겼어요. 정보를 넘겼다는 것은 내 정보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제3자한테 넘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위탁을 준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있는데, 이때 수집에 가서 이제 그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당연히 정보 주체는 궁금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일단 처리가 되고 있다. 이걸 누구한테? 정보 주체한테 알려줘야 돼요. 수립해서 공개를 한단 말이야. 이때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 자, 이 부분도 계속 가지치고 해서 많이 변경이 됐어요. 많이 변경이 됐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정보 주체가 뭘 궁금할지 일단 생각해보면,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이거 당연히 가지고 가서 뭐 하는지, 그 다음에 보유기간은 얼마인지, 정보 주체가 궁금하겠죠. 할 거예요. 그런 거 알려줘야 되겠죠. 정보 주체, 그 다음에 법정 대리. 정보 주체 법정 대리라는 것은 뭐다? 미성년자가 있으면 누가? 부모가 그걸 해주는 게 그 법정 대리인이라겠는데, 정보 주체하고 그다음 법정 대리인의 이 권리와 의무, 그 행사 방법에 대해서 당신이 뭔가 이제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뭐다? 뭐 해라. 이런 걸 안내해줘야 돼요. 당연히 해줘야 되죠. 이런 걸 일단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성병. 그 다음에 그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이걸 개인정보를 여기에서 잘 보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부서의 명칭. 이 부분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그 부서가 어딘지, 그다음에 전화번호가 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런 연락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디서 이런 게 조금 들어가 있냐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정보가 유출됐어요. 유출되면 뭐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피해에 관련된 것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라든지 부처, 연락처 같은 거 알려줘야 돼요. 그런 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법규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은 답은 그냥 4번으로 가셨을 거예요. 이런 맥락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는 그 법규에는 이제 정확한 명칭은 일단은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맞추는 게 목적이죠. 맞추는 게 목적인데, 여기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입니다.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보통 말단 직원의 법규이기 때문에 어떤 중간 관리자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책임자, 보호 책임자. 이 책임자의 어떤 성명,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부서. 이 활용한다는 건요, 상당히 막연한 거예요. 이걸 제3자한테 누구한테 줬다든지 뭐 이런 거 등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 자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명칭은 개인정보의 보호 업무 및 그 다음에 고충을 상담을 처리하는, 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개인정보를 뭐다? 개인정보를, 자, 이 보호 업무, 이 보호 업무, 그 다음에 뭐다? 고충 처리, 이제 어떤 사항을 처리한. 자, 저도 이거 다 암기 못해요, 당연히. 이거를 제가 어떻게 법규를 다 암기해요? 매번 바뀌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봐보면은 여러분들은 뭐다? 주관식 시험이 아니에요. 주관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을 했을 때 이 내용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법조문 읽을 때 이해하면서 매번 음미하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 자연스럽게 풀 수 있어요. 정확한 거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보호 책임자의 어떤 성명,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어떤 보호 업무, 그 다음에 고충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 전화번호, 이런 연락처는 궁금하겠죠. 누가? 정부 주체가. 그럼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요. 자, 정보 주체 권리. 이것도 뭐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자, 출제가 됐는데, 자, 정보 주체에 당신이 무슨 권리가 있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잘못됐어요. 처리 정지, 정정, 삭제, 그 다음에 파악을 요구할 권리. 자, 특별하게 이상한 단어가 없어요. 뭔가 잘못됐으면 정정도 해줘야 되고, 뭐, 이제 파악이 필요하면 이런 것을 요구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개인정보 처리로 해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이런 것도 많이 친숙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결정을 승인하거나 그에 대한 회복을 요구할 권리. 뭔가 어설퍼요. 뭔가 어설퍼. 단어도 매끄럽지 않아. 지금 그래서 당연히 답은 몇 번? 4번으로. 4번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야. 근데 이 비슷한 단어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바꾸긴 바꿨는데 조금 약간 전문성이 좀 떨어졌다는 거야. 자, 그래서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에 따른 어떤 결정을 승인하거나. 자, 이런 승인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어디서 이런 걸 많이 해봤냐. 이제 어떤 자격상이나 인증에 관련된 이것을 과학기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걸로 승인해주고, 그 다음에 허가해주고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정보 주체한테 승인을 받는다. 이런 단어는 우리가 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승인한다. 이런 말 자체는 없어요.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회복을 요구할 권리? 이런 단어 자체도 뭔가 매끄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표현해 보게 되면, 거부하거나, 그 다음에 설명을, 거부. 자,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자, 설명을 요구할 권리는 있는 거죠. 설명.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권리가 정보 주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 이제 법규 문제가 이번에는 아주 평이하게 일단 좀 출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이제 너무 자주 나왔고, 이제 지겨울 정도예요. 자, 증거료할 때 해득, 이송, 분석, 보관, 법정 제출의 과정이 이런 추적성을 보장해서 준수할 부분은 체인 오브 커스터디죠. 연계의 보관성 연체. 답은 1번이죠. 자, 이 부분도 여러 번 계속 출제가 됐는데, 자, AES 알고리즘이 128비트 키를 딱 아마 연산에 사용되는 내부 라운드 수는 자, 이 AES 알고리즘이 라운드수에 따라서 라운드수에 따라서 이 키가 달라요. 그래서 10라운드면 얼마? 128이에요. 그 다음에 12라운드면 어떻게? 192죠? 14라운드는 256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이 라운드 수에 따라서 키가 다르죠. 이 부분이 AES 알고리즘의 라운드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128비트 블록을 처리할 때 이 라운드수에 따라서 라운드수에 따라서 이 키가 다르다. 자, 이것도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것도 조금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SSL에서 기밀성, 무결성을 제공합니다. 기밀성, 무결성을 다 제공하는 이에서 단편화, 이것도 순서도 일단 시험에 자주 나오죠. 단편화, 다음에 압축, 그다음에 맥, 그다음에 아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는 프로토콜이 운반자 역할은 레코드 프로토콜에서 답이 2번이죠. 자, 중간에 뭔가 이상이 있으면 얼라트, 경고, 핸드쉐이크, 악수하는 거예요. 악수. 그 다음에 암호, 체인지 사이퍼 스펙, 이제 악수한 다음에 뭔가 이제 협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을 일단 실행해야 되겠죠. 이것이 암호 명세, 변경 프로토콜. 자, 이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도 보면, 이런 부분은, 자, 이런 시간에도 제가 이제 여러 번 조금 설명드렸던 그 부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보안 기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안결한 게 아니라겠어요. 이런 거 안결한 게 아닙니다. 이제 적당히 아니라 딱딱 골라낼 수 있는 그런 힘만 필요해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에 대해서 정보보호 지침에 포함되어 이런 사항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 것은 뭐냐? 자, 크게 여기 보면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자, 그래서 정보보호는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술, 물리, 관리 이런 부분이 일단 중요한데, 자, 1번 정보통신 연결 기기, 이런 기기의 어떤 정보보호를 위한 이런 기기의 정보보호를 위한 물리적 보호 조치, 이런 기기예요. 기기를 통해서 뭔가 이제 정보 보호를 하려면 이것은 물리적인 것보다는 답은 기술적이겠죠. 기술적. 이 단어가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의 불법 유출, 그 다음에 위조 변조, 삭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이런 기술적이라 일단 보시죠. 정보의 유출, 위조 변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암호라든지 이런 걸 일단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의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지속적 이용이 가능해야 돼요. 통신망을 하려면은 기술적인 요인도 일단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물리적인 것도 필요해요. 자, 이 물리적인 건 뭐다?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인 데를 일단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중간에 공격자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자물쇠 같은 게 좀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물리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가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안정, 그 다음에 정보부에 대한 인력, 조직 경비 확보의 관련 계획 수립에 이건 관리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 단어는 이걸 바꿔친 거예요. 기술이냐, 물리냐, 그 다음에 관리적인 거냐. 그래서 쭉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를 딱 머릿속에 해서 문제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문제를 잘 봐보시면, 제가 이런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쭉 읽어갔을 때 그 단어가 뭔가 매끄럽지 않고 이상한 느낌이 이게 딱딱 캐치가 되어야 이 법규는 거의 모든 부분의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는 법만 나오면 상당히 어렵게 좀 느껴질 수 있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문제를 통해서 좀 정리할 그런 필요는 좀 있어요. 자, 다음은 ISMS-P의 단계는 뭐냐? 자, ISMS-P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서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지금 이거예요. 이 부분이 4개를 일단 이루어지는데,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입니다. 자,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반 마련하는 거. 관리체계 기반 마련. 이것이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위험 관리야. 위험 관리. 그 다음에 그걸 운영하는 거. 한 다음에 점검 및 개선하는 것이 이런 4번째 단계. 이것도 순서된 일단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특히 위험 관리가 2번째 끼어 있다는 거. 그리고 사지선다의 문제를 내기가 상당히 좋죠. 기반 마련, 그 다음에 위험 관리, 그 다음에 관리체계 운영, 그 다음에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큰 틀에 보게 되면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의 내용이 일단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위험 관리에 보면, 자, 여기는 첫 번째, 자, 조직의 업무 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를 수립해서 범위 내에서 모든 자산을 식별, 분리하고, 요 부분은 그 목적을 최선으로 관련다. 이거는 정보자산의 식별입니다. 위험관리 단계 중에 소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정보자산 식별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관리체계 전 영역에 정보 서비스,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업무 절차, 흐름을 파악해서 문서화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최신성을 유지한다. 이거는 현황 및 흐름 분석, 그 다음에 그 3번째는 이 부분은 이제 위험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서 위험을 처리해서 위험 평가하는 거. 평가해서 경영진의 어떤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 큰 틀에 보면 위험 관리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조금은 난이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은 단계별로 어떤 게 있는지 이 정도까지만 일단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이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 그 다음에 유포를 막고 저작권 보호자 같은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그 기술이 뭐냐? 이거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죠. 이거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디지털 저작권 관리. 자, PGP. 이거 이메일에 나오는 거죠. IDS. 이거 보기 주제가 너무 이제 동떨어져 있어요. 답은 그냥 간단하게 이것도 그냥 문제 준 거예요. 자, PIMS. 이거는 지금 현재 없어지는 제도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건 ISMS가 있고, 그 다음에 ISMS-P. 자, 이 ISMS에다가 개인정보 관련한 거, 이 부분이 과거 이제 PIMS, 그 다음에 PIPL. 이것이 합쳐져서 PIPL로 들어오고, 최종적인 건 여기까지 완성된 것이 ISMS-P가 됩니다. ISMS-P가 되는데, 답은 간단하게, 이렇게 3번이 돼요.
그래서 답은, 아니, 4번은 이 현재 없어진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처음에 좀 약간은 흥분됐다고 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제 제가 표현하기에 조금 쉽다고 판단이 이렇게 이제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만족할 점수를 못 받으실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거를 다 정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정리 못 해갖고, 이제 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전 영역을 다 공부해야 되는, 그걸 못해서 이제 원하는 점수를 못 받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제 정보 보는 범위가 좀 넓은 건 사실이에요. 그걸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일단 해주시면 충분히 점수가 조금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본인이 조금 점수가 조금 생각보다 안 나왔다 했을 때는 좀 추가로 이제 뭐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걸 한번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안에서 나와 있는 그런 교재,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딱 어느 정도만 정리가 되면은 거의 요번 같은 경우는 만점에 가까우신 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마마치 좀 문제는 그렇게 수험생이 이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본인이 조금 점수가 안 나왔다고 했을 때는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리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을 좀 가져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설명할 때 약간 좀 반성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제 지안에 어떤 특히 이제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쉽게 진입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이제 쉽게 해서 이제 공부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빨리 정리해서 고득점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커리큘럼을 일단 보완해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저를 믿고 조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또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공무원 합격한 다음에도 이제 자격증을 통해서 또 저를 보고 막 이러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좀 많이 오늘은 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어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일단 옳게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일단 정보 보안에 관련된 그런 마인드를 형성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공무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서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난이도 있는 거는 또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도록 일단 많이 보완할 테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조금 문제를 일단 한번 정리도 했지만은 그 다음을 일단 지금 제가 그거 같이 해드릴 테니까 뭐 좀 같이 이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험보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이제 지방직 시험이 나왔는데, 지방직 시험은 제 생각에는 이보다는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험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여러분들 합격권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에 맞게 일단 다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